네, 이번 주제는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첫 번째 주제에서는 어떻게 관리단 집회를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관리단 집회를 준비를 했으면은 소집 통지서를 발송을 해야 되겠죠. 이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는 절차가 상당히 중요한 절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이제 그 질문들이 소집 통지서를 어디로 발송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 부분 소유자의 주소지로 발송해야 되는가, 아니면 전유 부분으로 발송하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이행수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서는 관리인에게 주소를 제출하였으면 해당 주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전유 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가 여기로 발송해달라라고 제공한 경우에는 거기로, 그 주소. 이게 없다면은 전유 부분으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구분 소유자들이 여기로 통지해달라라고 주소를 제공하는 경우는 많이 있나요, 없나요? 뭐 일부 좀 오래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네. 등기부에 주소 변동 사항이 있지만 정리가 안 된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 관리단에 좀 주소 변경 요청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바뀐 주소로 보내야 될 것 같고, 뭐 신규로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죠. 뭐 특히 한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 전유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대부분 임차인이 거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더라도 미송달 사태가 발생하고, 그러한 소집 통지를 바탕으로 그 집회를 소집한다면 절차 하자로 무효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등기부상 주소지로 소집 통지서를 발송한 것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전유 부분은 수령이 불가하니까 등기부상 주소지로 발송하는 것이 수령 확률을 좀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유 부분, 등기부상의 전유 부분 주소지를 발송하는 게 바람직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김 변호사님이나 이 변호사님 소송 과정 중에서 이 소집 통지 주소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네. 어떤 경우들이 주로 문제가 되나요? 못 받았다 해서 도달을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도달주의가 아니어서 발신주의여서 도달을 못 받았다는 것이 한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발신을 어디로 했는가, 우리 이영수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통제 장소 없으면 전유 부분으로 발신을 발송하면 되는데요. 요즘에 근데 전유 부분을 발송하면 대부분 이게 임대를 하기 때문에 도달이 안 됩니다. 구분 소유자한테? 약간 말씀해 주신 그 판례도 등기부상 주소지를 발송하는 경우가 법에는 없잖아요. 등기부상 주소지를 보내라는 부분이 법에는 없어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등기부상 주소지가 그래도 가장 도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내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뭐 저한테 뭐 컨설팅 의뢰하거나 어떻게 해야 자문을 요청하면은 저희들은 양쪽 다 전유 부분으로도 보내고 등기부상 주소지 양쪽 다 보내고 가장 안전합니다. 최근에 하고 싶은 판례 중에 하나가 최초의 관리단 집회를 전유 부분으로만 이렇게 발송하고 끝낸 경우 사실 이 부분을 더 하자로 삼는 경우가 있어서요. 최초의 집회는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도달을 많이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유 부분으로 발송하고 끝냈다고 하면 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참여가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는 등기부상 주소지로 보내야 된다. 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등기부상 주소지로 우편을 보내면 되는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가 그런 경우 들어봤어요. 한 전유 부분이 100개 정도 되는데 구분 소유자 한 분이 그거를 다 발급받아가지고 등기부 주소지를 다 확보하는 경우를 본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걸렸냐 했더니 며칠간 걸려서 그걸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주소지를 모으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곽 대표님 이제 뭐 관리단 집회 소집을 많이 해보셨다고 하시니까 이게 등기부상 주소지를 좀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그렇죠.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람이 이걸 직접 한다는 게 요즘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도 한 사람이 5개씩밖에 출력을 할 수밖에 없는 한 번에 출력할 때요? 네네. 5개 주소밖에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게 막 500세대 넘어간다고 하면 그 일일이 다 받아야 되고, 또 재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이 이걸 하다 보니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사람이 직접 한다 하면은 뭐 짧게는 5일, 6일, 뭐 길게는 10일, 2주 뭐 이렇게 걸리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요즘은 대행해주는 IT 서비스들이 여러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회사의 뭐 기술력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뭐 짧게는 3시간, 뭐 길게는 하루 정도만 지나면은 이 등기부등본을 대량으로 이제 발급을 받아주고 거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이제 정보들을 추출을 해주는 서비스들도 있고요. 그 추출된 정보들을 가지고 결국 이 토지 소유자의 의결권 형태로 또 저희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자동화해서 뭐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뭐 그거에 대한 의결권 면접까지도 다 자동화 시켜져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더 이상 사람이 하실 필요 없이 이런 부분을 맡기시면 정말 편리하실 겁니다. 그 만약에 등기부상 구분 소유자 주소지만을 확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은 가격은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은 한 뭐 예를 들면 100세대 정도의 그런 등기부상 구분 소유자 주소지를 확보한다 그러면은 가격은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보면 될까요? 등기부등본은 사실은 이제 국가에다가 내는 그 원금 전체 수수료는 수수료는 국가에 내는 내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열람 같은 경우는 이제 700원, 이제 발급은 1,000원인데 여기에 이제 그 아까 말한 자동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결국 사람이 하는 것 대비 이제 편리하고 이제 사람의 휴먼 에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1,000원 사이에 인당 한 번 뽑을 때마다 비용이 추가로 든다고 한 건당 보통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사이에서 치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네네. 100세대 정도면은 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비용이면은 5만 원에서 10만 원이죠. 5만 원 치면 네. 제가 그 산수가 약해서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등기부등본은 네. 비용을 나라에다 내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 여기에 추가로 IT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100세대기 중에 5만 원, 10만 원 더 내면 사실 결국 사람이 1시간, 2시간 정도의 그런 인건비밖에 안 되는 돈이니까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그러니까 5만 원, 10만 원이라고 하는 건 수수료 비용이고 이제 그 등기부를 발급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면은 다 그것까지 한 2, 3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맞습니다. 다 네네. 주소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 주소지 확보라는 게 사실은 되게 법적으로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재윤 변호사님 혹시 네. 이와 관련돼 있는 어떤 그 문제점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이 그럼 구분 소유자의 주소지를 왜 확보하고자 하느냐? 네. 물론 그게 이제 잘 정리되어 있다면 좋겠는데 활용 뭐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왜 그걸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냐? 사실은 그거는 그 구분 소유자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네. 실제로 필요성이 두드러지는 경우는 처음에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단 지표를 소집하고자 하면은 임차인이 아니라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동의를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들과의 접촉이 필요하고 그거를 위해서 주소지라도 파악이 된다면 그 주소로 우편을 보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소집 통지를 위해서는 주소지 파악이 저는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이게 필요한 건 아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집 통지에 관한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법률의 규정은요 집합공법 제34조 제3항이 문제가 되는데 아까 잠깐 또 언급해 주셨지만은 이게 구분 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 장소를 제출했으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여기로 보내달라 그런 게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된 사례를 보면 명시적으로 관리단 지표 소집 상황을 전제해서 앞으로 관리단 지표를 소집한다면 이 주소로 보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마 아예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건 생각하기 쉽지 아니지만 않겠죠. 네. 근데 다른 경로로 뭔가 주소지가 이렇게 수집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걸 넓게 봐서 이거 역시 집합공법 제3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 장소를 제출한 경우다. 이렇게 본 사례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제출하지 아니했으면 전유 부분이 있는 장소, 그러니까 집합 건물 안에 있는 거기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히려 지금 법에서는 거기로 보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로 안 보내고 굳이 등기부를 찾아서 그 주소지로 보냈을 때는 위법의 문제가 생깁니다. 법률에서는 분명히 전유 부분인 장소로 발송할 수 있다가 아니다. 발송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발송하지 않게 되면 이건 오히려 위법이 아니냐. 잘하려고 한 건 맞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아까 그 유행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 위법 아니냐. 그렇지만 그것도 유효하게 본 사례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판례 범 판결 중에는
이 제34조 제3항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거는 소집 통지를 좀 더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소집 통지에 너무 얽매여 있기 때문에 관리단 집회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유국민장소로 발송을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규범적인 타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분 소유자의 정말 손해, 현실적으로 소집 통지서가 놓여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법적으로 손달이라는 것은 꼭 그럴 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지배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전유국민에게 도달했다면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걸 받든 안 받든 이제 소집 통지는 이루어진 것을 보고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 변호사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정리해 보면은 결과적으로 집합건물법에는 별도로 여기를 보내달라라고 하지 않으면은 전유 부분을 발송하면 되기 때문에 등기부상 주소지를 꼭 확보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각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는 모든 관리단에서는 등기부상 주소지 확보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될까요? 그 등기부상 주소지를 확보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의 생각은 사실은 등기부등본 주소로 보내는 게 가장 좀 안전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유 부분으로 보내면은 대부분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자분들이 이제 심한 경우 99%가 그 전유분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시거든요. 왜냐면 집합 건물의 이제 소유자분들은 대부분 투자자이시기 때문에 이 전유 부분이 없는 경우가 좀 많고요. 저희 같은 경우 통계를 봤을 때 심한 경우 소득권에서는 91%가 거의 거주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등기부등본 상에 있는 그 주소가 이제 소유자들의 주소일 거라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거를 직접 그 사람한테 주소를 받아서 그 주소로 발송을 했을 때는 또 그 주소가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또 악유가 생깁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나 이 주소로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주소로 만약에 실제로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아니라 그 주소로 보내게 됐을 때 이 사람이 나중에 나 여기 안 살고 있는데 엉뚱한 데 주소를 보냈다라고 주장하게 되면은 그 또한 또 악유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발송주의 원칙에서 가장 이제 공식적인 이 등기부등본의 주소가 발송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부분으로서 이제 내가 보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가장 명확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정리해 보면은 이제 전유 부분으로 발송하면은 그걸로 이제 소집 통지는 의무는 소집 통지를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소유자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약 같은 것도 제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등기부 주소지를 찾아서 이제 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등기부상 주소지도 보내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으로도 발송을 하고 이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민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집합건물법은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기 어려운 것 때문에 서면의 이제 결의서를 통해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가름하는 그런 서면 결의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서면 결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서면 결의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서면 결의를 할 때 서면 결의를 위해서도 소집 통지를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거는 어떨까요? 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리 그 집합건물법은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소집 통지 절차가 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네. 집회에 가름한 서면 결의에 대해서는 안건 통지나 뭐 징구 기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서면 결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지만 그 서면 결의를 할 때는 안건을 좀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찬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결의 내용을 좀 상세하게 공지해야 된다는 취지. 그 다음에 그 구분 소유자가 또 그 기간이 길게 이렇게 받다 보면 의사의 어떤 변동이 일어나서 뭐 5개월이니 뭐 9개월이니 뭐 판례도 막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 그래서 그런 어떤 상당한 기간 내에 결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후에 서면 결의 성립 여부에 대한 분쟁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건 통지나 서면 결의서 징구 기간을 정해서 그 좀 서면으로 통지한 후에 결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해 보면은 서면 결의를 성립시킬 때는 소집 통지를 할 필요는 없는데 예. 가능하면 안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면 더 좋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변호사님 서면 결의서에서 대법원과 각각 법원들이 보는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은 네. 서면 결의에서 절차사항 요건은 사실은 사실 필요 없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소집 통지 같은 예, 그런 소집 절차가 통지가 필요 없다. 네. 그다음에 소집권자가 꼭 아니어도 소집 서면 결의 절차를 진행해도 괜찮다. 누구든지 네. 4분의 3만 받으면 괜찮다. 네, 이게 실무에서 필요한 경우가 관련 해임권을 서면 결의로 통과시키는 경우, 이때는 사실은 서면 결의 아니면 현장 집회로 하기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집권자가 누구든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어떤 부분으로 서면 결의 부분을 통제하는가? 법원에서는 아까 이행수 의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사전에 충분히 정보가 제공돼서 우리 의결권 행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어 있느냐?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알고서 서명했느냐? 네. 이제 그런 내용이. 그래서 관리위원 선임권이라고 하면 관리위원 후보자 등록 절차를 같이 거치면 좋은데 안 거치더라도 사실 관리위원 후보자의 프로필은 최소한 제공을 해드려야 된다. 누가 나오는지는 네. 알려줘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 그래서 거죠? 서면 결의 절차 안내서라는 형태로 사실 우편을 하나 보내면 사실 좋다. 거기에는 관리인 후보자 내역 프로필을 좀 적으시고 서면 결의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략 기한을 좀 정해주시면 사실 좋습니다. 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네. 가리게 말씀드린 서면 결의의 소집 통지가 필요하느냐가 문제되는 실질적인 이유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서면 결의를 하는 게 크게 문제되는 게 한 3가지 정도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다른 서류에 네. 끼워 넣어서 자기가 뭘 서명하는지도 하는 모르는 상황.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형식적으로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는 말로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이행수 의원님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장기간에 걸쳐 서면 결의를 받습니다. 8개월에 걸쳐서 1년에 걸쳐서 그럼 그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면 결의서를 수집한 것도 그 1년이 된 시점에 단일한 집단적인 의사 형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 사이에 이사를 가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네, 뭐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소집 통지가 필요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점유자의 서면 결의 가능성이라는 실제적인 쟁점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 만약에 서면 결의를 하면서 이 서면 결의가 구분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점유자도 가능한데 소집 통지조차 안 하고 할 수 있다면 구분 소유자로서는 대표자를 선임하는 구분 소유자들의 집단인 관리단의 대표자를 선임하는 그런 서면 결의가 이루어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가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점유자가 서면 결의가 가능한데 소집 통지조차도 필요 없다라고 해버리면은 구분 소유자들은 완전히 배제된 채로 현장에 있는 점유자들로부터만 현장에 있는 점유자의 75%의 동의를 받아서만 관리인 선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만약에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소집 통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적어도 집합건물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 결의 국면에서 이것은 점유자는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으로 또 결부된다면 또 전체적인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쟁점의 어떤 실질적인 의의는 점유자가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고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점유자도 서면 결의를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이 있는 거. 그 부분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네.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는 사실은 구분 소유자가 집회에 참석하여라는 문구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인정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구분 소유자가 참석하여 이런 문구 때문에 점유자는 그럼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갈렸었는데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 중에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서면 서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나와서 대법원에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만 아까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대로 그럼 소유자들한테 안 알린 경우 이제 통지라는 개념보다는 충분히 알렸느냐라고 저는 사실은 좀 보고 있거든요. 소유자한테 충분히 알렸다 그러면은 유효성을 인정해줄 테고 소유자한테 알리지 않고 건물 내 다니면서 점유자들한테만 징수했다. 대법원에서 점유자 의결권 인정해 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소유자한테 안 알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를 삼으실 것 같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은 서면 결의를 할 때도 가능하면은 어쨌든 구분 소유자 유치원들한테 서면 결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가 서면 결의를 받겠다 뭐 이런 거를 좀 알린 상태에서 관리단 집회 그러니까 서면 결의를 성립시키는 게 그게
뭐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그 부분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